안녕하세요. 신현기입니다. 행정학개론 9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이제 공익이론, 공익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행정의 어떤 원칙, 어떤 목표를 공익의 실현이라고 보는데, 공익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복잡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공익이라는 개념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런 공익이라는 개념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정의해 왔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공익과 다른 별개의 개념으로 행정 이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행정을 시행할 때 혹은 행정을 할 때 지켜야 될 어떤 원칙 혹은 어떤 행정이 추구해야 될 어떤 가치, 이런 것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번 시간에는 법치 행정 혹은 뭐 합법성, 이런 것들이 어떤 개념이고 어떤 역사적 과정 속에서 그런 개념이 정립되어 왔는지, 이런 것들을 강의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번외로 이제 여러분들이 저번에 5월 3일까지 이른바 이번 이 강의에 대한 중간평가 설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여러분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내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 성적표를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강의 시작하기 전에 잠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개선점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짧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강의 중간평가를 같이 검토해 보시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목은 1학년이 많이 들으니까 1학년 위주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학년들은 이제 이 강의 평가라는 걸 처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는 강의 평가 같은 걸 안 하죠. 안 하고 그냥 뭐 선생님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뒷담화를 그냥 까는 거죠. 뒷담화를, 그러니까 뭐 어떻더라 저떻더라 선생님 흉도 보고 뭐 강의를 자기들이 하는데, 대학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강의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중간이었고, 이제 학기 말이 되면 또 한 번 더 하는데, 이 강의 평가라는 게 도입된 게 1990년대 후반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도적으로는 한 20년 정도 된 제도인데, 그야말로 학생 입장에서, 즉 교육을 만약에 서비스라 본다면 서비스 수요자인 학생 입장에서 그 강의의 품질을 평가해 보는 거죠. 물론 이거는 이제 저희 강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성적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부담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저는 이 강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굉장히 저는 굉장히 이 강의 평가 밑에 깔린 생각, 원래 이제 이 정책 추진이 이런 거죠. 강의를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강의를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강의에 더 집중하도록 해서 강의의 질을 높이자. 이게 이제 정책의 의도죠. 근데 저는 뭐 그 의도도 옳고, 저는 이 강의 평가를, 그러니까 밑에 깔린 생각을 되게 좋아하는데, 전제, 이런 걸 좋아하는데, 강의 평가를 한다는 건 뭐냐면은, 학생과 교수가 적어도 강의와 관련돼서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양자는 평등하다. 학생들은 강의를 수동적으로 듣는 입장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입장이라서 단순히 수동적인 객체에 머물지 않고 이 강의에 있어서 주체일 수 있다. 교수도 강의를 하는 입장이지만 한편으로는 자기도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칼자를 하나씩 쥐고 있는 거죠. 교수도 성적이라는 칼자를 하나 쥐고 있고, 학생들도 강의 평가는 칼자를 하나씩 쥐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되는 이 관계, 이게 저는 이런 어떤 평등한 관계,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관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야말로 대학이 기존의 어떤 교육제도와 다른 정말 고등교육에 갑하는 어떤 이름에 갑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왜냐? 우리가 대학에서 배워야 될 건 단순히 지식의 습득이 아니거든요. 물론 그 지식, 그러니까 오랜 선배들이나 앞선 세대들이 쌓아오는 그 지식을 축적해온 지식, 그리고 토론해온 지식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것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민주 시민으로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영원히 학생을 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 시민으로서, 그 다음에 어떤 한 사회의 어떤 구성원으로서 어떤 민주적 태도와 자질, 이런 것도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강의라고 해서 교수가 일방적으로 학생들에게 권위적으로,
그 다음에 성적을 무기로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과 교수 간의 평등함, 그 다음에 상호 참여를 통해서 공동의 책임을 진다는 것들 밑에 깔린 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의 평가를 중간에 한 거죠. 그래서 일단 보면은 결과를 보면은 우리가 69명이 듣는데 70명이 듣는데 52명이 했으니까 굉장히 열기가 높은 거죠. 거의 52명이니까 거의 다 참가하신 거죠. 그 다음에 열심히 참여했냐는 질문에는 거의 대부분이 열심히 참여하셨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시간 투여는 1시간에서 2시간 사이가 40% 정도가 1시간, 2시간 정도 투여하셨고 3시간 이상 투여하신 분도 5명이나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강의를 듣고 서적과 논문을 찾아봤다는 분도 19명이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질문한 분은 5명밖에 없죠. 그죠? 질문 더 많이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강의를 듣고 흥미가 생겼다. 대개는 흥미가 생겼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분은 아니라고 대답해서 제가 신경이 쓰이네요. 이 강의는 이해하기 쉽다.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셨는데 아니라는 분이 여기 또 한 명 있었고, 관련 분야 이해가 깊어졌다는 것도 한 분이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이 한 분은 같은 분이 다른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흥미도 안 생겼고 이해하기 쉽지도 않고 이해가 깊어지지 않은 거죠. 이분은 어떤 분일까? 어떤 분이 이분일까? 저 궁금하네요. 제가 더 열심히 하라는 자극으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부터 저에 대한 평가죠. 동영상이나 강의 자료는 수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모두 긍정적이었고, 강의 준비를 충실히 했냐? 이것도 모두 긍정적으로 답변했고,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했느냐? 이것도 모두 긍정적으로, 보통 이상으로 답변하셨고, 학생들의 질문을 성취 답변했냐? 모두 이제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셨고, 교수님은 수업 관리를 철저히 하셨냐? 모두 다 긍정적으로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만족도를 봤더니 5점 만점에 4.35, 100점 환산하면은 86.9점입니다. 이 정도 점수면은 수는 안 되고 우 정도의 성적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이제 지난 6주 동안, 지난 7주 동안 이렇게 평가하셨구나.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한 명들은 계속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인지했고 여러분들도 인지했으리라 봅니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저도 이제 이런 여러분들의 평가를 신경을 쓰면서 강의를 좀 더 충실히 준비하는 자극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기 말에 되면 여러분 한 번 더 강의 평가할 시간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간 평가 결과는 이 정도로 정리하시고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하시죠.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학개론 9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의할 주제는 공익이라는 건 무엇인지, 그리고 행정이념은 무엇인지, 이런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행정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정부의 일이고, 정부라는 것은 결국은 공익을 추구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하십시오. 공익이 무엇입니까? 공익이라는 것이 굉장히 애매한 얘기거든요. 오늘 그 얘기를 해보고자 하고, 사람들이 공익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역사적으로 이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행정이라는 걸 할 때, 국가행정을 할 때, 정부의 일을 운영할 때 어떤 원칙에 따라서 운영해야 된다는 그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행정 이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데 공익도 이제 행정의 원칙이 될 수 있고 행정 이념도 행정의 원칙이 될 수 있는데 각각은 어떤 차이가 있고 각각 어떤 걸 의미하는지 이런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문제를 한번 보시죠. 여기 그림의 왼쪽을 보면은 제주도 강정마을에서 이제 해군 기지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이제 이른바 동북아 어떤 세력 균형을 위해서 이제 제주도 강정 쪽에다가 해군 기지를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 있었는데 그때 주민들이 반대했죠.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대했고 이 사이에서 어떤 이른바 갈등이 빚어졌죠. 이런 걸 공공 갈등이라고 합니다. 즉 정부가 공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상호 간 또는 공공기관과 국민 간의 상호 양립할 수 없는 가치, 목표, 수단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 이게 공공 갈등인데 이게 대표적인 공공 갈등이죠. 두 번째, 오른쪽 그림을 보시죠. 오른쪽 그림은 이제 신고리 원전,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이제 탈원전 정책을 펴면서 신고리 지금 건설하고 있는 신고리 원전 5, 6호기를 건설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제 논란이 됐었죠. 정부는 이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더 이상 공사를
연장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했고, 근데 이 원전 주변 주민들과 이 원전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라든지 그 주변 지역 주민들 이런 사람들은 당장 생계가 날아가니까 격렬하게 반대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봅시다. 이 강정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동북아 세력균형이라는 국가 전략 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국가 목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고리 원전도 이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당장 자신의 생계에 위협을 하는 요소지만은 결국은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안전한, 특히나 이제 일본 동북 지역 이제 원전 사고 이후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탈원전을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는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데 국민들이 반발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반발하는 국민들도 자신들의 주장을 역시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주장한다는 겁니다. 가령해서 강정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 자연환경 보존이라든지 혹은 제주도가 군사적 충돌의 어떤 지점이 돼서는 안 된다. 평화의 관점에서. 그 다음에 이 신고리 원전 오이코기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도 국민의 생계권, 그 다음에 어떤 원전이라는 것들이 국가의 핵심 전략 기술로서 굉장히 전략적 수출 산업의 가치가 크다. 뭐 이런 공익적 관점에서 반대 의견을 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정부도 그리고 그것에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주민도 공익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서로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데 그러면 공익이 무엇이겠냐는 거죠. 바로 여기에 공익이라는 개념의 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공공 갈등이 생겨났을 때 그것의 해결책으로서 공익이야, 퍼블릭 인터레스트라는 개념을 내세우는데 이 공익이라는 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굉장히 난감한 주제라는 겁니다. 즉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 이런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공익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역사적으로 공익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에 대해서 강의하고자 합니다. 공익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 근대 민족국가 이전에 공익이라는 건 뭐냐면, 즉, 그전에는 이제 근대 민족국가 이전에는 절대주의 시절이었죠. 이때 공익은 뭐냐면 군주의 이익이었습니다. 혹은 교회의 이익이었거나. 근데 근대 민족국가 생겼다는 건 뭐냐면은, 민족을 단위로 국가들이 형성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 민족, 그리고 그걸 통해서 프랑스라는 정치 공동체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프랑스가 이제 나폴레옹 전쟁을 일으키면서 독일이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다른 나라를 침공하면서 특히 대표적으로 독일 같은 나라들이 민족적인 자각이 생기는 거죠. 그 이전에 독일이라는 나라는 한 40개의 어떤 분열된 정치 공동체, 왕정으로 분열되어 있었는데, 나폴레옹 침을 받으면서 우리 같은 언어를 쓰는 우리는 독일 민족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공통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민족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 운동이 일어나면서 1840년대부터 비스마르크가 통일할 때까지 한 50년 동안 그 운동을 펼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른바 독일 제국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민족 국가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근대 민족 국가가 생기면서 공익이라는 것들은 왕의 이익도 아니고 교회의 이익도 아니고 어떤 추상적인 정부의 이익도 아니고 바로 국민의 이익이라는 관점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근대 민족국가에서 그 민족이라는 개념이 결국은 the people, 국민이라는 개념이니까 공공의 이익, 즉 공익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민 개개인의 이익이다. 국민의 어떤 이익이다. 이런 관점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공익을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 공익은 실체한다. 그러니까 공익이라는 것들은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실제로 그것이 존재한다는 공익 실체론과 공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어떤 과정 속에 있다는 공익 과정론이 대립하는데요. 공익 실체론을 대표하는 게 바로 장자크 루소의 생각입니다. 대표적인 게. 장자크 루소의 공익 실체론 이런 겁니다. 개인과 구별되는 공동체가 존재합니다. 개인과 구별되는 공동체가 존재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의 공통의 이익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 이익이 바로 공익이라는 겁니다. 이 생각을 대표하는 게 바로 장자크 루소의 일반 의지라는 개념인데
먼저 이 일반 의지라는 개념은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사회계약론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유명한 책이죠. 근데 사회계약론의 첫 문장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첫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나며 그는 도처에서 사슬에 얽매여 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발생했는지 모른다. 발생했는가? 나는 모른다. 무엇이 이것을 정당하는가? 나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게 사회계약론의 첫 문장인데, 그러니까 루소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인간은 처음에 자유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게 사슬에 얽매여있어요. 인간은 어떤 억압 속에 있습니다. 근데 루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회계약론에서 나는 어떤 과정 속에서 인간이 사슬에 묶이게 되는지는 해명하지 못하겠다. 하지만은 어떻게 이 사슬이 이 억압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어떤 것은 정당한 억압이고 어떤 것은 정당하지 못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나는 말할 수 있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인간이라는 것은 공동체에 살면서 필연적으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억압과 어떤 규제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 규제나 억압은 정당한 것과 정당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루소는 그 어떤 것이 정당하고 어떤 것이 정당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해명하겠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반 의지라는 개념을 이제 도출해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사회계약론은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사회계약의 성립과 최고 지도 원리는 일반 의지. 이거는 일반 의지에 따른 입법. 3권은 법 집행의 임무를 지닌 정부. 4권은 일반 의지의 형성과 유지를 위한 배경적 조건. 이렇게 있어서 일반 의지를 중심으로 자신의 이론을 펴나가거든요. 근데 루소가 얘기하는 이 일반 의지가 바로 공익이라는 개념입니다. 실체로서 존재하는 공익이라는 개념인데, 이런 개념이죠. 루소는 공동체라는 것이 사회라는 공동체가 존재하고 그 사회의 공동체가 갖는 일반 의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반 의지는 무엇을 추구하냐면 자유와 평등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 일반 의지에 따라서 공동체의 일반 의지의 제너럴 윌에 따라서 법을 제정하는데 일반 의지에 따라서 법을 제정하는데, 이 일반 의지에 따라서 일반 의지는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일반 의지에 따라서 만들어진 법률은 정당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법률에 의해서 시민사회를 규제하니까, 시민적 질서를 만들어내니까, 이 법률은 시민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일반 의지에서 만들어진 법률, 그리고 그것으로서 운영되는 시민적 질서는 정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치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시민적 자유를 보장하는 일반 의지에서 법률을 만들고, 그 법률은 시민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고 시민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치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시민적 자유, 이런 시민적 질서 속에서 인간의 덕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루소의 생각에서, 루소가 처음에 사회계약론 첫 문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슬에 얽매여 있습니다. 근데 나는 왜 이 사슬이 만들어진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슬이 정당한 사슬이고 어떤 사슬이 정당하지 않은 사슬인지는 해명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당한 통치, 정당한 규제는 바로 일반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률에 의해서 통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법률은 정당한 정치 질서라는 거죠. 왜냐? 일반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루소의 생각에서 이 일반 의지라는 건 바로 공익과 같은 개념이죠. 실체로서 존재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루소에게 있어서 공익이라는 것은 실체로서 존재하고, 그리고 그것에서 만들어진 법률은 정당한 정치 질서라는 거죠. 그래서 루소에게서 일반 의지는 공익과 같은 개념인데,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들의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A와 B와 C가 각자 자신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죠. 각자 추구하는 바가 다릅니다. 각자 추구하는 바가 다르지만은 그들 간의 공통분모가 있을 수 있죠.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루소는 일반 의지라 보는 거죠. 나와 타인의 공통된 이해, 이런 것들을 일반 의지라 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루소에게서 이 일반 의지는 실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공통된 부분에 근거해서 만든 법률, 그리고 그 법률에 의해서 지배되는 정치체제, 통치되는 정치체제, 이것은 정당한 거죠. 그래서 루소가 얘기하는 정당한 사슬은 이런 식으로 해명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일반의지라는 게 있습니까?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공통된 일반의지가 존재합니까? 이건 굉장히 논란거리입니다. 왜냐? 아까 우리가 강정마을이라든지 강정 해군기지라든지 그 다음에 신고리 오르코기 할 때 우리가 일반인처럼 로스의 일반인처럼 존재하는 실체로 존재하는 공익이 있다면은 거기에 근거해서 양자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강정마을 강정 해군기지라든지 신고리 오르코기를 보면은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일반의지는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루소처럼 일반의지가 실체로 존재한다고 한다는 생각은 굉장히 퀘션 마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일반의지를 실체하지 않고 다르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 이전에 공의 개념이 바뀝니다. 공의 개념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일반의지라는 거는 공익이 있다는 거거든요. 공익이 있다는 건데 영국 민주주의, 즉 존 로크의 이후에 공익이라는 개념이 살짝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바뀌냐면은 공익은 별도로 루소처럼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게 바로 공익이라 보는 거죠. 즉 사익과 떨어진 공익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 사익과 떨어진 공익이라는 거는 군주 횡포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공익은 뭐냐면은 결국은 사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게 공익이 되는 거죠. 존 로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통치론에서 정부의 목적은 인민의 재산, 그리고 생명, 자유, 소유물을 보존하는 거고 공공선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통치자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피치자의 재산을 함부로 취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공익이 따로 있다면은 그것이 그리고 사익과 관련 없다면은 군주는 나는 공익의 실현자라는 명분으로 시민들, 피치자의 사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존 로크에게 써 있어 그런 식의 공익은 군주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공익은 사익을 보존하는 것이 바로 공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익과 공익이 분리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공익은 뭐냐? 대립되는 집단 이익 간의 조화 균형 속에서, 즉 합의와 타협 속에서 공익이 나온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과거에는 어떤 공공의 커먼 굿 혹은 도덕적 선의 개념이 강했는데 점점 공익이라는 것이 그런 도덕적 선과 관련 없는 이익이라는 개념이 부각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익이라는 것들은 첫 번째, 공익이라는 것들은 사익과 분리되지 않는다. 그리고 공익이라는 것들은 결국은 사익과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 간에 합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 합의한다는 건 뭐냐면은 어떤 규범을 합의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물질적 이익, 이런 것을 합의한다는 개념으로 개념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공익은 결국은 사익의 합이다. 공익은 사실은 루소처럼 사익과 떨어진 일반 의지가 아니라 사익의 합이 곧 공익이라는 생각이 확립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게 바로 첫 번째 사람인 아담 스미스죠. 아담 스미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부는, 여기서 국부론을 썼는데, 국부라는 것들은 그 국가가 소유한 금의 양이 아니라 국민이 소비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의 양에 달렸다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럼 뭡니까? 국부를 공익이라고 한다면은, 예전에는 이제 중상주의 시절에는 국부는 바로 정확하게는 그 왕국 혹은 그 왕이 보유한 금의 양에 따라서 국부가 결정된다고 봤는데,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건 아니고, 국부라는 것, 그 나라가 부유한지 부유하지 않은 것들은 그 국민들의 후생 수준, 그 국민들이 소비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양에 달렸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국부도 결국은 국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공익도 결국은 그런 사익의 합이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더 대표적으로 표현되는 게 바로 밑에 있는 제레미 벤담의 생각이죠. 이 공유주의자인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사람은 초대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개념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죠? 즉, 공익이라는 건 결국 뭐냐? 이 사람의 생각이 여러 가지 가정인데, 첫 번째, 개인들의 행복의 양은 모두 동일하고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그런 개별 사람들의 어떤 행복의 양이 가장 커지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최대였어요. 최대 행복이라는 개념 아닙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가장 공익에 부합한다는 거죠. 결국은 공익이라는 것들은 그런 사익의 합의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A 정책과 B 정책, 처음으로 돌아와서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례를 생각해 봅시다. 그때 각각 개인의 어떤 행복의 양을 우리가 측정하고 더할 수 있다면은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행복의 양을 더해서 어떤 것이 찬성하는 쪽의 행복의 양과 총합과 반대하는 쪽의 행복의 총합을 합쳤을 때 행복의 양이 더 큰 쪽이 바로 더 공익이라는 거죠. 그죠? 이런 생각이 바로 공리주의적 생각이죠. 그리고 실제로 재밌는 거는 제레미 벤담이라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이 사진 보면은 제레미 벤담이 런던 대학교의 제레미 벤담은 실제로 자신의 공리주의적 생각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후에 자신의 몸을 의료 연구에 기여하기 위해서 몸을 기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몸을 의료 연구에 쓰고 내장들을 이제 연구하고 자신의 몸을 밀랍인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전시를 했죠. 이게 실제로 런던 대학의 제레미 벤담의 밀랍인형으로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누군가가 제레미 벤담의 목을 베어간 겁니다. 베어가가지고 목을 밀랍인형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의 제레미 벤담의 목이 돌아왔습니다. 목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찾은 목이 바로 그 사람 가랭이 사이에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제레미 벤담의 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 자체도 굉장히 재밌는 사람인 거죠. 또 제레미 벤담의 또 관련해서 좀 재밌는 거는 역시 파놉티콘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파놉티콘이 원형 감옥이라는 건데 제레미 벤담이 효율성을 추구한 사람이거든요.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감옥을 만들 때 가장 적은 간수로 여러 사람을 감독할 수 있을까 고민한 거죠. 그리고 감독한 게 뭐냐면은 원형 감옥을 만드는 겁니다. 간수가 가운데 있고 간수를 둘러싸서 감옥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간수는 안 보이게 만들고 그리고 죄수의 방은 밝게 비추는 겁니다. 그러면은 죄수들은 간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간수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허튼 짓을 안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원형 감옥의 아이디어인데 파놉티콘이라고 그러는데 이 감옥 설계를 한 사람도 제레미 벤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때 공익이라는 것은 사익의 합계라는 생각으로 발전하는 거죠. 루소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런 생각이 발전하면 결국은 공익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익의 합이니까 결국은 과정 속에서 존재하겠다. 그래서 공익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경쟁하는 다수들이 서로 합의하고 그리고 타협하는 이 결과가 공익일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발전한 거죠. 이게 바로 과정론적 공익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공익은 절차의 공정성과 민주성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절차가 잘못되면 누군가의 의견, 누군가의 이해가 반영된 절차는 공익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이익이 많이 반영됐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거는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절차와 방법이 어떤 민주적이고 공정하다면은 그 과정에서 합의된 내용은 정당한 것이니까 이것을 공익으로 보는 거죠. 이거는 애초에 공익이 실제한다는 니체의 일반의지라는 개념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거죠. 니체가 아니라 루소죠. 루소가 공익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실체론을 주장했다면은 이쪽 과정론적인 공익이론에서는 공익은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고 그 합의의 결과물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합의의 결과물이니까 중요한 것은 합의를 이루는 절차와 과정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공익은 그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실체는 없고 이 과정만이 중요하다는 이런 식의 이론을 발전하는 거죠. 그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원전 정책을 생각해 보죠. 원전 정책은 신고리 오르코기를 계속 건설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인데, 그럼 건설하는 것이 공익이겠습니까? 건설을 중단하는 것이 공익이겠습니까?
로스의 생각에 따르면은 공익은 실체하니까 양자를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일반 의지에 근거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일반 의지라는 건 존재하기 힘들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과정론적 공익 이론밖에 없는 거거든요. 두 집단의 의견이 서로 충돌한다면 결국은 그들 간의 합의, 민주적 절차와 과정 속에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합의하는 그것밖에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공익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그래서 공익에 대해서 잠정적 결론을 내는 거죠. 어느 것이 다수 의견인가? 정부 활동에서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피해를 보는가? 그래서 과정론적 공익론의 입장에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민주적 절차가 확립됨으로써 공정성과 중립성과 객관성, 투명성이 확립된다면은 그래서 양 집단 간에 서로 합의할 수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공익적 관점이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실체로서 일반의지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고 우리가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과정만 남는 거죠. 그 과정이 정당하다면은 즉 민주적이고 공정하다면은 그 과정 속에서 합의된 어떤 것들은 우리가 정당한 합의, 정당한 어떤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거는 바로 다수의 의견이라는 건데, 다수가 합의하는 의견이라는 건데, 그 방식으로 그러면 우리는 민주정부에서는 주로 여론조사를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정책에 의해서, 가령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신고리 오리코기를 계속 건설을 지속할 것인가, 중단할 것인가 할 때, 여론조사로 결정하면 어떻습니까? 여론조사를 통해서 다수가 찬성하는 쪽으로 정책을 결정하면 어떻습니까? 여론조사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정부 정책이 여론에 의해서 좌지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뭔가 문제가 있죠. 왜냐? 공익이라는 것은 다수 의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론조사로 모든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뭔가 어폐가 있어 봅니다. 왜냐? 여론이라는 것이 항상 오를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선거 때 여론조사 전화를 받지 않습니까? 이 지역구에서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물어볼 때 우리가 대개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합니까? 대개는 바쁜 와중에 전화 받고 그냥 바빠서 그냥 전화를 끊기 바쁘지 않습니까? 깊이 숙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이른바 델리버레이션인데 우리가 공익을 결정할 때는 우리가 민주적 절차, 그 다음에 다수의 의견 이런 게 중요한 요건이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숙고라는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깨어있는 시민들의 숙고에 의해서 합의된 의견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여론조사는 그 문제를 담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익이라는 것이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민주적 절차가 중요하고 다수 의견이 중요한데 그것과 함께 다수의 시민들이 숙고한 의견이라는 것들이 요소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면은 즉 숙고한 깨어있는 시민들이 오랜 동안 숙고해서 합의에 이르는 어떤 의견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공익적인 결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민의 숙고, 심의를 담보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입된 게 바로 공론조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데 신고리 오르코기는 실제로 어떤 식으로 결정났냐면은 신고리 오르코기를 건설을 계속할 것인가 중단할 것인가를 하기 위해서 공론조사라는 걸 했습니다. 공론조사. 공론조사는 어떤 거냐면 국민들을 샘플링해서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그건 이제 여론조사는 똑같죠. 근데 여론조사는 그냥 물어보지 않습니까? 공론조사는 어떻게 하냐면은 숙고의 과정을 넣습니다. 즉 전문가들이 나와서 즉 찬반 여론조사가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 선택된 그 시민들에게 신고리 오르코기를 건설하는 게 좋은지 중단하는 게 좋은지 설명을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 깊이 숙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정보를 듣고 시민들이 토론을 합니다. 토론을 하고 또 필요하면 다시 전문가 의견을 듣고, 그리고 충분히 숙고한 상태에서, 충분히 정보를 획득한 상태에서 다시 찬반 투표를 하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갖고 있는 어떤 숙고하지 않는 즉흥적인 결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론조사에서는 시민의 숙고라는 과정을 도입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신구리 오르코기를 건설할 때는 이 공론조사의 방식, 즉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의 석 달 가까이 공론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결과는 찬성, 그러니까 신고리 오르코기의 건설을 지속해야 된다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의 근거에서, 이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의 근거에서 오르코기의 공사가 지속하게 되는 거죠. 지속하도록 결정된 거죠. 이거는 여론조사 다수결의 다수의 의견, 시민 다수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측면에서 여론조사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여론조사에 없는 숙고의 과정, 시민들의 숙고와 토론의 과정을 거쳤다는 측면에서는 여론조사와는 다른 거죠. 그리고 이 근본의 생각은 뭐냐면 바로 공익이라는 것들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결국은 이 과정 속에서, 즉 시민들의 숙고, 그 다음에 어떤 공정한 절차, 이걸 통해서 합의된 의견에 도출된다면 그 결정은 공익적이다라는 생각, 즉 과정론적 공익이론의 근거에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공론조사의 아이디어가 사실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것은 아니고 여러분 아시다 모르겠는데 이제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에서는 이제 이른바 배심원 제도가 있습니다. 배심원 제도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판사가 어떤 사람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죄가 있다면은 몇 년 정도의 형량을 받는지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른바 미국과 영국식의 어떤 보통법 제도에서는 배심원들이, 그러니까 12명의 배심원들이 먼저 평결이란 걸 내립니다. 그러면 이제 판사는 그 배심원들의 결정을 대부분 수용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철학적 차이가 있는데, 결국은 법이라는 것들은 일반인들의 평범한 사람들의 어떤 상식에 부합해야 된다는 어떤 철학적인 기반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배심원 제도가 바로 이 공론조사의 모델인 거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12명의 성난 사람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이 영화가 지금 자막까지 있어가지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화 내용은 뭐냐면은 어떤 흑인이 살인죄 누명을 씁니다. 근데 이제 이 50년대 미국 사회니까 흑인에 대한 편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배심원이 이제 평의를 하는데 모든 사람이 처음에는 유죄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른바 토론을 하는 거죠. 토론을 하고 계속 토론하는 과정에서 점점 유죄가 아니고 무죄라는 확증이 생기면서 모든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무죄를 편결하는 이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이 나시면은 유튜브에다가 12명의 성난 사람들이라는 걸 쳐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 영화가 뜨거든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영화를 보면은 배심원 제도가 뭔지도 잘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른바 공론조사가 뭔지, 그래서 이 공론의 과정, 이 토론과 합의의 과정에서 사람들이 만장일치 이루는 과정을 보면서 공론조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2008년도부터 한국은 사실 대륙법 체제이기 때문에 판사가 훈련된 법률 엘리트가 사법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국에서도 2008년도부터 5대 중범죄, 즉 살인, 강간, 절도, 이런 강도, 이런 사건에 대해서 국민참여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죠. 우리나라는 이제
12명 배심원이 아니라 7명, 9명 배심원이 더 가지고 이거 이제 피고인이 신청을 하면 이제 이 5대 범죄에 대해서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그림에 보이듯이 이 판사와 동일하게 배심원단들이 같이 변호사와 검사의 이 공판을 지켜보면서 판결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판결의 결과를 판사가 우리나라는 미국에서는 이제 거의 배심원들의 판결을 판사가 거부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는 판사가 배심원들의 결정에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배심원들의 판결과 판사의 판결 보면은 일치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거의 90% 이상이 되거든요. 어쨌든 이 과정도 일종의 공론조사의 일종인 거죠. 이건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밑에 깔린 생각은 첫 번째는 공익이라는 것들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시민들의 토론과 깨어있는 시민들의 토론과 합의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낸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진리라는 것들은 결국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일반인들, 평범한 일반인들의 합의와 토론 속에서 발견될 수 있고 형성된다는 이런 개념인 거죠. 그죠? 이런 개념이 공론조사의 어떤 근본적인 생각이죠. 그리고 이런 공론조사가 바로 공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바로 공익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과정 속에서, 절차 속에서 만들어지는 개념, 형성적으로 만들어진다. 이런 개념을 깔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공익을 둘러싼 어떤 서양에서의 어떤 생각들, 공익은 실체한다는 루소의 생각과 공익은 실체하지 않고 결국은 공익이라는 것은 별도로 사익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루소와 혹은 아담 스미스와 혹은 제레미 벤담 이런 공유주의적 생각을 설명드렸고 결국은 그런 게 발전해서 공익은 결국은 과정 속에서 절차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서구에서 공익이라는 생각이 발전된 맥락입니다. 그러면 동양에서는 공익을 어떻게 받느냐? 이런 것도 잠깐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뭐 동양 사상을 잘 알지 못하는데 이 공익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양에서 공익 생각은 약간 루소의 어떤 실체론적 생각과 가깝습니다. 주자의 인심 도심론을 보면은 도심과 인심이 있다는 겁니다. 도심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도심은 천리지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리지공, 즉 천리가 바로 공이다는 거죠. 인심은 사욕지사,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은 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익은 천리고 그게 바로 도심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공익을 담보하는 게, 그 공익을 인지하고 실천하는 게 바로 선비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동양에서 공익이라는 것들은 결국은 도심이고, 도심이고, 이것은 천리고, 그게 바로 공익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익을 담당하는 게 바로 선비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된 사는 인욕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도심을 담보하는 이 사는 어떻게 하냐? 이익을 따지지 않고 오직 의리만을 따지는 도덕적 존재로 보는 거죠. 그죠? 이건 뭐냐면은 결국은 천리로서 공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보는 거죠. 그죠? 이거는 루소 일반의지와 비슷한 개념이죠. 일반의지랑 이 천리는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어떤 공이라는 것들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실체론적인 입장과 가깝죠. 하지만은 서양에서의 공론하고는 차이가 나죠. 서양에서는 이후에 발전된 역사를 보면은 서양에서 시민은 사회 담지자로 되고 공과 사는 엄격히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죠? 시민은 그냥 사적인 존재거든요. 근데 동양에서는 이 사는 선비지만 사실 이들도 시민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은 유독 특별하게 공의 담지자로 인지되거든요. 그죠? 이런 게 이제 동양과 서양의 차이인 거죠. 그러면 공의 담지자인 사는 무엇을 하느냐? 사는 두 가지라는 거죠. 수기와 치인을 하는 거죠. 수기는 자신을 수양하는 거고 치인은 이른바 정치를 하는 건데 자신을 수양하기 위해서는 인격 수양과 학문을 둬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 과거에 합격해서 치인이 되면은 출사해서 남들에게 봉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사대부라는 거죠. 즉 수기를 할 때, 즉 과거 합격 이전에는 사고, 그리고 합격해서 정치를 하면 그게 대부가 되는 거죠. 그게 합쳐서 우리가 사대부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동양에서 공익 개념은 결국은 천리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천리라는 것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 천리가 곧 공이니까 그 천리를 담보해서 실천하는 계급이 바로 선비 계급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비 계급은 그 공익을 실천하기 위해서 수기 치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기 단계에서, 즉 과거 이전에는 학문을 도야하고 인격을 수양하고, 그래서 운 좋아서 과거로 나가면은, 즉 내가 대부가 되면은 이제 국가를 위해서 혹은 어떤 민중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끝나면 다시 돌아와서 사회신분으로 돌아와서 다시 수기, 인격 수양과 학문 도야를 하는 이런 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계급의 굉장히 독특한 성격, 공의 담지자로서 공을 실천하는 어떤 계급으로 봤는데, 서양에서는 그런 계급이 특별히 두지 않죠. 왜냐하면 시민이라는 계급일 텐데 결국은 시민은 모두 사라는 개념이 사의 담지자니까 특별히 공을 담지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서구와 대비되는 어떤 서양의 공익의 개념이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알아볼 거는 이제 행정이념이라는 개념입니다. 행정이념은 공익하고는 다른 게 비슷하지만은 공익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즉 행정의 지도 원리로서 행정활동이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가 뭐냐는 거죠. 우리가 행정을 추구할 때 행정이념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데, 그때 행정이 추구해야 될 원칙이 뭐냐라는 것도 행정이념이라는 개념입니다. 공익도 행정의 추구할 원칙이 되지만은 행정이념하고 다른 거죠. 공익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다양한 논란이 있는 거고, 행정이념은 효과성, 능률성, 형평성, 민주성, 합법성 이런 원리인 거죠. 우리가 저번에 이제 정책평가를 할 때 몇 가지 정책평가를 하는 어떤 기준들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그것은 효과성이 있어야 되고, 능률성이 있어야 되고, 적절해야 되고, 지속 가능해야 되고, 형평성이 있어야 되겠는데, 행정이념도 바로 왜 이런 기준으로 정책이 평가되어야 되냐면은 바로 그것이 행정이념이기 때문입니다. 효과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국가 정책, 행정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니까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죠. 목표한 바를 실현해야 되는 거죠. 국민을 위해서. 능률성은 뭐냐면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니까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죠. 능률적이어야 되는 거죠. 즉 세금을 아껴야 되는 거죠. 형평성은 뭐냐면은 국가정책은 누군가에게 혜택을 주고 누군가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민주성이라는 거는 행정조직 내부의 민주성과 국민과의 관계에서 민주성이라는 건데, 국민을 그 절차와 과정이 민주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국민과의 관계에서는 국민을 위한 행정, 즉 결국은 행정이 주인은 국민이다라는 개념이죠. 합법성의 개념은 뭐냐면은 법에 근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대 행정이 출발할 때 가장 중요한 원리가 법치주라는 개념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법치주에 근거해서 근대 관료제가 운영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법치행정의 원리입니다. 합법성이라는 게. 왜 우리가 법치행정의 원리를 중요시합니까? 법치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법치의 반대말이 인치니까 즉 왕이나 권력자의 자의적인 통치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치행정의 원리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법치는 결국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그리고 행정피해에 대해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행정부패와 부조리를 방지하고, 행정의 안정성과 일관성, 예측성을 위해서 법치행정, 한마디로 자의적인 행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국민의 어떤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치행정, 합법성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효과성, 능률성, 형평성, 민주성, 합법성이 모두 행정의 이념, 행정이 추구해야 될 원칙인데, 여기서 특별히 합법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법치행정의 기원은 뭐냐면은, 근대행정은 이제 법치행정인데, 이거는 독일의 법치국가, 레이트스타트라는, 혹은 영국의 법의 지배라는 어떤 전통 속에서 만들어진 거죠. 결국은
권력의 자유적 행사를 방지하고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게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절차적 공정함 또는 듀 프로세스, 적법합 절차를 강조하는 거죠. 왜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즉 자의적인 통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규정합니다. 그리고 어떤 행정행위는 그 법이 정한 대로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절차적인 공정함, 프로세스얼 페어니스라든지 혹은 듀 프로세스, 적법합 절차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법이 정한 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정을 얘기할 때 답답하다, 느리다, 관료주의적이다, 형식주의적이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법치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함입니다. 왜냐? 모든 것들을 법에 정한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관료주의적이고 형식주의적이고 지루하고 혹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하는 근본 이유는 바로 인치에 의한 자의적인 통치를 방지하는 거죠. 결국은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치 행정을 추구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것에 부작용이 생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법치 행정은 효율적인 행정과 정당한 행정 혹은 합법적인 행정 사이에서 전자를 선택한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전 시간에 얘기했던 doing thing right way와 doing the right thing 중에서 doing thing the right way, 즉 무엇인가를 올바른 방식으로 한 방식을 선택한 거죠. 왜? 그것이 개인의 자유를 혹은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근대 자유주의자들, 즉 법치 행정의 기반을 원칙을 확립했던 근대 자유주의자의 질문은 무엇이었냐면은 이렇게 법치 행정, 즉 법을 만들면서 어떻게 또 그 법안에서 개인이 자유로울 수 있는가?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규제일 수밖에 없는데 그 법치 행정을 만들면서도 어떻게 개인의 자유를 추구할 것인가가 이 모순되는 주장 아닙니까? 어떻게 법안에서 개인의 자유를 추구할 것인가가 근대 자유자들의 질문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네 가지가 확립되면은 개인은 법안에서 자유롭다고 봤습니다. 첫 번째, 법이 민주적으로 산출되는 한 개인은 자유로운 거죠. 그죠? 이게 정치적 자유라는 개념인데, 법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규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이 민주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개인은 자유롭다고 보는 거죠. 두 번째,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미리 정해진 법에 따라서 행위한다면은 개인은 자유롭다고 보는 거죠. 이게 법적 자유 개념입니다. 즉 아까 얘기했던 절차적 자유, 듀 프로세스의 개념이죠. 세 번째, 정부가 개인의 자율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막는다면 개인은 자유롭다고 보는 거죠. 그죠? 네 번째, 정치 권력이 분리되어 행사된다면은, 그리고 사법 권력이 독립되어 있다면은 개인은 자유롭다고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요소, 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개인의 자유를 일정하게 침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이 민주적으로 만들어지고 공권력의 행사가 정해진 법에 따라서 행사되고, 그리고 정부가 개인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고, 그리고 정치 권력이 분리되어 이른바 삼권 분립이 되고 사법권의 독립성이 확보된다면은 그 법체제 안에서 개인은 자유롭다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면은 법은 규제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는 거죠.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루소의 생각과 비슷합니다. 장자크 루소의 생각과. 루소도 인간이 어떻게 사슬에 묶였는지는, 이때 사슬은 이제 법의 지배죠. 사슬에 묶였는지는 내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떤 사슬이 정당한 사슬인지는 설명할 수 있다 얘기하면서 일반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체제에 의한 정치 질서는 정당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것과 같은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법의 지배가 곧 자유의 침해는 아닌데 법의 지배가 결국은 중요한 요소인데, 이때 법의 지배의 구성 요소는 바로 헌법과 법률에 의한 기본권 보장, 국가 권력을 제한하고 사법부를 독립하는 것이 법의 지배의 주요 구성 요소라 보는 거죠. 이런 생각들을 확립한 사람이 누구냐?
이런 사람이죠. 이런 법의 지배, 룰 오브 로 이런 생각을 확립한 사람은 크게 존 노크라는 사람이 있는 거죠. 존 노크는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어떤 입헌론에서 혹은 통치론에서 법적 자유의 개념과 입헌적 정부의 개념을 내놓지 않습니까? 자연 상태에서는 인간들이 약간 홉스처럼 야말 상태는 아니지만 굉장히 위태로운 상태라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연권 중에서 일부, 즉 입법권은 보존하고 행정권을 위임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입법권에 따라서 그 행정권을 통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으로써 입법권을 통해서 행정권을 통제한다는 개념, 그래서 제한정부를 만든다는 개념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시민들이 입법권을 갖고 있으니까 결국은 법의 지배를 우리가 확립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생각, 존 노크의 생각, 즉 입헌적 정부의 생각, 그리고 입헌적 정부를 통해서 제한정부를 만드는 생각, 이게 이제 법의 지배에 기여하는 거죠. 두 번째는 몽테스크의 생각입니다. 몽테스크에는 이른바 삼권분립이라는 것과 독립된 사법부라는 것들을 아이디어를 내놓은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삼권분립과 독립된 사법부가 이제 법의 지배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생각을 확립한 사람이 바로 몽테스큐에죠. 세 번째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 이른바 우리가 파운더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른바 이제 메디슨이라든지 혹은 알렉산더 해밀턴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데, 이 사람들이 미국 헌법을 만들면서 미국 헌법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를 쓴 책이 연방주의자 교서라는 책입니다. 페더럴리스트 페이퍼라는 건데, 이때 몇 가지 원칙을, 미국 헌법이 만들어진 원리를 설명하면서 미국 헌법이 무엇인가,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가를 몇 가지 원칙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통해서 대중적 열정을 통제한다는 생각. 그러니까 미국의 연방주의자들은 집정민주주의보다 대의제 민주주의가 더 우월한 체제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집정민주주의는 대중의 직접적인 열기가 정치체제에 반영되기 때문에 정치체제의 안정성이 위태롭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민중의 열기는 굉장히 즉흥적이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그런 집정민주주의보다 정치적인 지도자를 선출해서 그들이 통치하도록 하는 게 더 좋다. 그게 좋다는 거는 이제 시민의 기본권을 지키는데 더 좋다고 본 거죠. 그래서 대의제 민주주의가 더 좋은 체제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권력을 분리하는 거죠. 권력을 분리하는 거죠. 왜냐하면 권력이 집중되면은 기본권의 침해를 받으니까 권력을 쪼개는 거죠. 몽테스케는 그것을 삼권분립을 하는데, 연방주의자들, 미국의 건국 아버지들은 그 권력을 더 쪼갭니다. 권력을 어떻게 쪼개냐면 연방정부와 주정부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연방정부의 권력이 집중되면은 그것은 기본권 침해, 독재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연방제를 만들어서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서로 권력을 나눠 갖는 거죠. 그리고 상원과 하원도 권력을 단일한 정부, 우리는 이제 단원제지만은 상원, 양원제를 만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권력 분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원은 역시 2년마다 선거를 해서 민중들의 열기가 바로 반영되죠. 그러면 역시 대의제긴 하지만은 민중의 어떤 자유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보다 그 사회의 원로인 사람들로 구성된 상원을 구성해서 하원을 견제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것도 권력을 분리하는 거죠. 권력 분리의 목표는 역시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법부가 법률에 대한 사법심사를 하는 거죠. 즉 독립된 사법부를 만들어서 이 사법부가 위헌 법률 심사를 하도록 하는 거죠. 의회가 계속 법률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입법권을 행사하는데, 이 의회마저도 민중의 열기에 휘둘려서 잘못된 법을 만들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때 이 법을 견제해야 되는데, 이 견제권을 사법부에 주는 겁니다. 사법부에 줌으로써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지를 독립된 사법부가 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미국 헌법의 이런 원리에 따라서 미국 헌법을 만들었다고 연방주의 교서에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른바 헌정주의 혹은 법의 지배, 룰 오브 로라는 원칙을 확립해내는 거죠. 그래서 존 로크, 몽테스큐에 혹은 연방주의 교서를 썼던 미국의 어떤 파운더들,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통해서 어떤 법의 지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 근거해서 행정 이념 속에서 어떤 법치 행정 혹은 합법성, 이런 개념들이 발전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근대 행정은 이런 법치 행정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근대 국가의 정당성 자체가 이런 법의 지배에 근거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공익이란 뭔지, 공익이란 개념이 어떻게 발전해왔고, 실체론, 그다음에 사익, 그다음에 뭐 과정론, 그리고 이제 동양에서의 공익 개념과의 차이, 그다음에 공익과 별도로 행정 이념이 뭔지, 그 중에서 어떤 법치 행정 혹은 법의 지배라는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식의 이런 것들을 확립한 사상가들은 누가 있었는지,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으로서 이번 주 9주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직론, 그러니까 행정학의 분과학문으로서 조직론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이번 주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